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원자재 ETF가 국내에 한 20여 개 된다고 그랬는데 가장 유명한 게 원유잖아요. 또 몇 년 전에 뭐 원유 ETF 때문에 난리 난 적도 한 번 있었고, 근데 뭐냐면 원유 ETF 명칭 같은 걸 보게 되면 뒤에 좀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원유 ETF 그러면 기름 현물에 투자하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뭐 저희 회사 상품 예를 들게 되면 타이거 원유 선물 인핸스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인핸스트 가로 열고 H 가로 닫고 ETF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여기서 원유 선물이라 선물이 도대체 뭔지 이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름 안에 들어간 선물은 말 그대로 그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그 해당 원자재의 선물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원자재를 사는 게 아니라 선물을 사는 거예요? 네, 선물 그렇죠. 옵션 할 때 선물을? 네. 이런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요인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장과 보관에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 편익입니다. 가령 원유 같은 경우 현물을 보관하려면은 저유시설, 대규모의 저유시설이 필요하고 또 운송도 특수한 차량으로 하는 등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물 대비해서 현물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런 보유 편익은 이제 현물을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인데, 이러한 보유 편익은 보통은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 보유 편익이 증가하면서 현물의 가치가 조금 더 상승하는 효과를 거둡니다. 재고가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재고 네. 자산 예를 들면 기업으로 얘기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원유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보유 편익이 크더라도 보통은 이 워낙 저장과 운송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네. 보통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조금 일반적입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조금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데 큰 가격 움직임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이 가격 자체도 계속 변동은 합니다. 워낙 그 현물과 선물 가격에 결정짓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되 그 차이나 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들쭉날쭉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구나. 여기 그러면 여기 뭐 enhanced는 뭐예요? 그게 ENHANCED. 네, enhanced는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 강화라는 뜻인데, 예. 이 강화를 무엇을 강화했느냐라고 예. 하면은 롤오버 리스크의 취약한 부분을 강화했다라는 예.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 롤오버에 대해서 먼저 그쵸, 설명을 예. 드려야지 예. 이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롤오버가 같은데, 이제 불리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롤오버는 뭐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원자재 ETF는 선물 지수를 추종합니다. 예.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이제 12월 만기를 그렇죠. 들고 선물 만기가 되는 선물을 들고 있다면은 이것에 대한 익스포저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12월 만기가 오기 전에 팔고 다시 만기가 긴 상품을 사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로 갈아타는 거죠. 맞습니다. 만기 오전에 교체를 하는 거죠.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 교체하는 과정을 롤오버라고 하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12월물을 팔고 3월물을 산다면은 3월물의 가격이 더 높다. 예. 파는 게 저렴하고 사는 게 비싸다 하면 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 비용을 롤오버 비용이라고 흔히들 읽었고, 물론 반대로 손익이 오히려 이익이 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롤오버 손익은 ETF별로 롤오버 전략에 따라서 이제 매달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 손익 역시도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인핸스드가 뭐냐로 다시 돌아온다면은 말 그대로 강화, 롤오버 리스크에 취약한 부분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롤오버 비용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강화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타이거 선물, 원유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 이런 롤오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원유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많이 쉽고 뭐 이렇게 또 갈아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변동성이 많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그 선물 인핸스드 ETF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을 좀 줄이려고 지금 복잡하게 좀 롤오버 방식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줄여놓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맞습니다. 예.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저 네.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롤오버 방식이 좀 복잡한 롤오버 방식이 빛을 발한 때가 있었는데, 2020년 3월 유가가 굉장히 급락했을 때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ETF인 USO라는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O요? 네,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명확해질 것 같은데, 이 USO 종목은 상당히 심플한 롤오버 방식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든 선물을 바로 차근월물로 한꺼번에 롤오버를 하는 굉장히 심플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전부 다 그냥 교체를 한 번에 해보는 뺑뺑이 거죠. 갈아타는 거네, 그냥. 네. 간단하게 그냥.
근데 문제는 2020년 3월에 네.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 롤오버 비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그쵸. 보였습니다. 하여튼 급락 엄청나게 떨어져서 하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USO 역시도 이 롤오버 비용이 급등하면서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예. 반면에 타이거 원유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이러한 롤오버 비용 리스크를 다소 좀 완화를 하면서, 물론 원유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손실은 피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롤오버 리스크를 완화한 부분에서 그 낙폭이 USO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 어느 정도 차이가 났었죠? 우리 지금 그 화면에 지금 그래프 나오는데 보면 꽤 차이가 벌어져 있네요. 그 영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 한 10% 정도 오.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한 10% 그럼요. 정도 10% 하방을 엄청나게 방어한 큰 걸로 거- 기억을 굉장히 큰 거가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USO 역시도 그때 당시는 그 2020년 3월 전에는 그렇게 단순한 롤오버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후에 한번 크게 이제 손실이 있고 난 한번 뒤에 크게 대인 거죠. 네. 한번 뜨거 한번 하고 나선 그다음에 어떻게 바꿨습니까 입장을? 네, 그 뒤에는 이제 롤오버 리스크를 좀 완화한 방식으로 조금 분산해서 롤오버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 저희 그 타이거 원유 선물 인스트 그 가로 열고 H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H는 환해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환율 변동에 대한 영향을 없앴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기대 수익을 기대합니다. 예. 하지만 만약에 달러가 하락을 한다면은 그렇죠. 환해지를 안 한 상태에서 네.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달러 가치가 하락한 분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온전하게 달러로 갈 수가 거래가 없습니다. 되니까. 예. 네, 맞습니다. 달러로 거래가 되니까. 반면에 물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면은 이런 추가 수익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쵸, 예. 대부분의 원자재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원자재 가격에서 오는 그런 상승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이유로 이제 환해지를 통해서 원자재 가격만을 온전히 수익률에 반영하고자 대다수의 이제 원자재 관련된 ETF가 환해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환해지를 안 하면 가로 열고 UH라고 그러겠네. 언헤지드라고 그러죠. 사실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네. 생략을 할 경우는 보통 환해지를 안 하는 경우가 해지된 거는 H를 꼭 쓰고 그 해지 안 하고 그냥 하는 거는 그냥 UH 보통 언급이 많이 언급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거래되는 그 원자재 ETF의 가장 대표적인 타이거 원유 선물 ETF는 우리가 현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물에 투자하는 것이고, 근데 롤오버 방식들을 잘 설계를 해서 변동성을 좀 낮추려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놨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환해지를 한 ETF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정말로 현물과 선물이 좀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만약에 막 현물 가격이 막 올랐는데 이건 왜 덜 올라?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오르긴 오르더라도 네, 생각보다 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지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큰 방향성 같이 오르죠, 이게. 대부분은 방향성을 예. 많이 일치하는데 그것도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러면 현물, 우리가 이제 금 같은 거는 KRX 금 거래소에도 그냥 직접 현물로 사잖아요. 이런 것처럼 ETF 중에서도 이런 선물이 아니라 현물로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고, 혹은 또 현물로 할 수 있는 자산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자재 자산이. 그런 건 없습니까? 물론 원자재 현물을 추종하는 ETF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가장 그거? 대표적으로 이제 금 관련 GLD라는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현물을 추종하는 ETF인데, 이 해당 ETF 같은 경우는 금을 현물로 보유를 해서 아무래도 좀 보관이나 운송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동일하게 금 선물을 추종하는 ETF와 비교를 해보면은 보수가 조금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거 구리 실물 ETF가 있는데, 타이거 구리 실물 ETF 현물이면 이 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구리를 저희가 물론 운용사가 직접 보유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 다른 데 보관을 하고 그에 관련된 증서를 이제 진짜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구리 실물을 딱 그 보관해 놓고 여기 보관증 같은 거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실제? 알고 있습니다. 오. 사실 현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게 아니네요, 이게 ETF를. 그 대신 이제 장점은 말 그대로 이제 현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에서 오는 뭐 비용 같은 롤오버 비용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선물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정확한 원자재 가격이 추정하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원자재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래도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이 원자재 ETF를 자산 배분하실 때 조심해야 될 포인트들이 뭔지.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 투자하다 보면은 앞서 방금 설명드린 현물 ETF보다는 압도적으로 선물 ETF가 많습니다. 선물이 많다. 예.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관이나 운송이 워낙 원자재 같은 경우는 부피도 크고 보관도 힘들기 예, 때문에 예. 보통 선물을 추종하는 ETF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보유함에 있어서 롤오버와 같은 숨은 비용을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별로 이런 롤오버 리스크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개인들이 어떻게 확인해 봐야 돼요? 이제 개인적으로? 해당 ETF에 대한 이제 팩시트 같은 것을 아, 살펴보시면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어딘가 설명이 꼭 있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이렇게 네. 가늠하실 수 있는 거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종합 원자재 같은 경우 조금 원자재 전반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종합 원자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상품군의 비중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ETF별로.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상품군이 어떠한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구성이 제가 선호하는 위험 수준과 걸맞는지를 한번 체크해서 투자하심이 보다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원자재 ETF도 보니까 이 공부를 좀 하시고 이거를 해야지 그냥 기름값 오르니까 원자재 ETF 사면 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따져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ETF로 하시는 게 좀 자산 배분을 하시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 펀드나 뭐 이런 ETF 테마형 같은 걸 통해서 자산 배분하는데 연금에서 원자재 ETF를 또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전에 뭐 우리 사이트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래가지고 거기 원자재 이렇게 넣고 운영하시는 분도 계신데 연금 투자에서 연금 계좌에서 원자재 ETF를 운영할 때는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원자재에 대해서 그냥 고수익을 노리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와의 조화를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원자재 투자가 이제 경기 국면에 따라서 상당히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침체기에는 이런 하단을 방어하는 안정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자체도 이러한 경기 국면에 맞춰서 이제 상품군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적극적인 자산 배분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내가 스스로 그 자산 배분하기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런 걸 내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은 분들은 어떤 걸 이용하시면 좋을까요? 상품 같은 것 중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ETF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ETF를 가지고 원자재 이렇게 운영해주는 펀드 같은 건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예. 물론 있고 이제 보통은 원자재 단독으로 된 펀드보다는 자산 배분 펀드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멀티에셋 펀드라고도 합니다. 예. 그런 자산 배분 펀드에서는 상당히 원자재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수익권 얻고 또 하단을 제한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용도로 원자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 배분형 펀드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부 삼아 일부러 자산 배분 펀드에 소액을 딱 넣어놓고 원자재 펀드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시면서 감각을 익히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ETF 같은 것이 등장을 해서 원자재 투자를 이렇게 쉽게 일찍이 이런 적이 있었나 역사상 없었죠, 그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ETF의 등장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너무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연금 자산 운영하실 때 원자재 ETF 같은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도 더 좀 좋은 내용으로 찾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